안녕하세요. 수장공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 제가 수장공사에 대해 설명을 조금 같이 한번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인 것부터 차곡차곡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한국수장공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라는 타이틀을 갖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워터 마크죠. 자, 요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채용 정보랑 채용 제도는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당연히 나오는 건데, 이거 그냥 놓치면 안 되잖아요. NCS 기반 채용 자료실을 분명히 한 번은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있냐?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예시 문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을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어찌 보면 필수적인 코스예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수장공사 시험 볼 거야. 그런데 예시 문항을 안 풀고 본다?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죠? 무조건 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냐? 문제 해결, 의사소통, 수리, 자원관리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과거를 좀 살펴보면요. 여태까지는 문제 해결, 의사소통, 수리, 자원관리 각각 20문항씩 등장했어요. 20문항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 앞에 10문항은 기초인지 능력, 약간 좀 기본적인 내용을 보겠다라는 개념이고요. 뒤에 10문제는 응용 업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겠다, 이런 느낌으로 낸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앞에 10문제는 좀 쉽고 뒤 10문제는 조금 어렵다라는 일단 편견을 갖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얼추 다 비슷했어요. 이쪽이 막 그렇다고 쉽지도 않고. 아무튼 간에요, 과거엔 그랬답니다. 그래서 20문제 각각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문제가 등장했는데, 올해부터는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러분 중요한 건 올해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NCS 문제는 총 10 해서 총 40문항이 등장하고요. 대신에 배점이 좀 늘어났습니다. 자, 40문항에 1.75점으로 일단은 배점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40분이고요. 나머지가 뭐냐면 전공으로 30문항이 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NCS 쪽이 조금 더 배점이 높은 걸 봤을 때, 그죠? NCS가 역시나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영역당 10문제고 사지선다형입니다 라는 기본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전공은 어차피 여러분 뭐 그렇게 큰 변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차피 공부한 만큼 나오게 되는 것, 공부한 만큼 뭐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약간 보여진다면, NCS는 그나마 공부하기가 약간 난해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전공은 전공적인 지식으로 뭐 어떻게 덤비면 되겠지만, NCS 쪽은 약간 광범위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얘를 공부한다, 어떤 내용을 외워서 내가 이 문제를 푼다,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NCS는 여러분이 어떻게 상황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시험이라서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NCS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덕목은 시간 관리입니다. 어찌 보면요. 덕목이라고 해도 좀 그러네요. 시험을 잘 보기에 어찌 보면 필수 요소는 여러분이 시간 관리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떻게 등장하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문항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시간을 뭐 이렇게 쭈르륵 이어 볼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제도였다면, 지금도요, 10문제를 쭈르륵 이렇게 이어서 풀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문제 해결을 풀다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중간에 수리 능력을 가서 수리 능력을 또 풀다가 또 어려워요. 또 마지막에 자원관리 가서 또 풀다가 소통력 가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차피 뭐 수업 중에 어마어마하게 설명은 드리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NCS는요, 무전략으로 가면 그냥 망해요. 절대로 통과할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어찌 보면 철저하게 갖고 있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결론이 날 겁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요, 1번 풀고, 그 다음 2번 풀고, 그 다음 3번 풀고, 그 다음 4번 풉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간 소비하고 이렇게 돼요. 그럼 대부분 이제 초짜들, 흔히 말하는 공기업을 처음 시험 보거나 NCS를 거의 초반에 아무 무전략으로 갔던 사람들은 1번부터 주르륵 풀다가 시간 다 돼서, 어떻게 나 시간 없네? 이러고 뒷문제를 따다다다다닥 찍어서 내는
그래서 결국 탈락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케이스로 가면 안 되고, 나는 내가 짜놓은 시간 전략이 있어서 이 문제는 딱 봤을 때 이거는 별로야, 넘어가, 이건 괜찮아, 빨리 덤벼,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간에 나만의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강의 중에 여러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첫 턴에 돌아야 될 것, 두 번째 턴에 돌아야 될 것, 세 번째 턴에 돌아야 될 것, 이런 걸 좀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경향, 혹은 저처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만의 어떤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에서 내가 어찌 보면 내 능력의 100%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걸로 여러분 합불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또 한번 잡소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리인데요. NCS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NCS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해요.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NCS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시간 압박이 주어집니다. 다른 압박은 별로 없어요. 문제, 솔직히 이런 문제 한 문제 푸는데 한 100분씩 준다고 해봐요. 한 문제 푸는데 10번 읽고 1000번 읽고 10,000번 읽을 수 있으면, 솔직히 수학 같은 어떤 이런 이론을 몰라서 못 푸는 거 빼고는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뭔가 좀 따르다 보면, 시간 압박이 없다 보면 당연히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시간 압박이 생기는데 내 능력을 100%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드러나는 내 능력의 20, 30%를 갖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마구마구 도래되기 때문에, 그때 내가 푼 문제는 진짜로 내 실력으로 푼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막 조급해 오면서 어떻게 하면서 모르겠다 이런 짓 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찍은 거랑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NCS는요, 어마어마한 시간 압박 속에서 내 능력의, 만약에 100이라면요, 내 능력 100을 얼마나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느냐의 이 시간의 정도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는 사람과 이걸 못하는 사람은 능력의 100을 갖고 계속 문제를 풀어내느냐, 능력의 20, 30을 왔다 갔다 마인드 컨트롤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로 문제를 푸느냐, 그 차이가 난다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준비 많이 한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고요. 준비 안 한 사람은 항상 갈 때처럼 어떻게 이러고 있다 시험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다. 시간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잡설이 좀 길었네요. 자, 제가 그러면 일단은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거는, 자, 이제 공기업 시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수자공사 시험을 좀 드려보자면, 보통의 NCS 시험은 여러분 대부분 출제 대행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레일, 한국전력공사, 아무튼 많잖아요. 공기업들이 쫙 있는데, 그 공기업들 각각 그 회사마다, 요번 출제는 요 대행사에다가 맡기겠다. 이런 게 여러분 그 나라장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거 맞는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요 회사는 내가 요 출제사를 보면 되는구나. 요 회사는 요 출제 대행사를 보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수장공사는 여러분 조금 나머지랑 다릅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NCS 공기업 시험 출제랑 좀 달라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출제 대행사랑 진짜 출제 만드는 회사랑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막 5개의 대행사들을 어찌 보면 모아서 그 문제를 같이 짜집어서 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하나의 시험에서 굉장히 다른 색깔의 시험 문제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장공사가 조금 어느 한 회사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공부할 수가 약간 힘든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잡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정말 전부 다 어찌 보면 조금 익혀야 되겠구나. 약간 여러분한테는 숙제가 좀 많아진 거긴 합니다. 대부분은 어떤 회사 하나만 딱 이제 흔히 말하는 쪼으면 되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회사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그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요, 휴노 일단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 해인이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퍼트 컨설팅이라고 있고, BSC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S 타라라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작년 기준으로 일단 이렇게 5개가 했었는데, 여러 곳에서 이제 출제한 그 시험들을 어찌 보면 섞어내다 보니까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분명 여기 사지선다인데요, 여러분. 1, 2, 3, 4를 1, 2, 3, 4 이렇게 낸 회사도 있었고요. 이렇게 1, 2, 3, 4 낸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출제 대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운받아서 보면 알겠지만, 폰트도 달라요. 이쪽 출제 대행사 폰트랑 이쪽 출제 대행사 폰트도 달라서, 뭐지 이거 막 이러면서 볼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썰미가 있으면 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조합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예제 문제에서도 여러분 이거 뭐야 약간 색깔이 완전 다른 그런 경향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뒤에서 이제 계속 풀 텐데 자원관리 능력 8번 문제는 여러분 풀 수는 없어요. 그냥 약간 조건이 모자란데 그게 뭐냐면 이제 묶음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그걸 이제 잘라서 이제 예시문항으로 뽑아서 낸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잘라서 예시문항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거랑 묶여있는 문제가 갑자기 툭 등장해버려서 약간 이제 헷갈리는 그런 유형이 등장했었습니다. 아무튼 조건이 조금 부족해서 못 푼다라는 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잡소리가 좀 길었는데 일단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제부터는 지금 문제별 능력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같이 풀어보고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같이 풀어보는 형태. 그게 좋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 뭘 느끼면 되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랑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 혹은 같네 이 정도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이제 부가 설명들을 드릴 텐데 부가 설명을 드릴 때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좀 고민하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제가 몇 년간 여러분 문제를 계속 많이 풀고 있는데 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는 이거는 이렇게만 나온다면요. 근데 이 문제는 나오면 절대 풀면 안 돼.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문제는 웬만하면 안 덤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웬만하면 덤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이제 이런 조그만 것들에서 어떤 또 뭐랄까요 좀 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문제 팁이 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 팁이 보일 때도 있고 문제 이건 함정이 보일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는 말은 그냥 이렇게 흘러듣지는 마시고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말을 왜 했지? 약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 말하다가 보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A라면 B를 말하고 있을 때도 좀 있고 그렇긴 하지만 A를 말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제가 그 말을 던졌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하려고 했을까? 살짝 고민해보시면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해결 능력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명제 1과 명제 2가요. 모두 참이랍니다. 반드시 참인 명제를 골라봐 그랬는데요.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예요. 명제 문제니까. 명제 문제면 이제 P면 Q이다, Q이면 얼이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붙여서 P면 어리다로 가는 결론으로 대부분 등장하죠. 이 명제에 여러분 대다수가 또 등장하는 어떤 단어가 뭐죠? 대우 명제가 있죠. 이 녀석과 똑같은 명제예요. 완전히 똑같은데 이 녀석의 반대말이 등장하고 이 녀석의 반대말이 등장해서 이렇게 가는 그죠? 그래서 P면 어리다가 성립하는 어떤 명제였다면 자, 이 녀석의 대우 명제 not 어른, not P로 가더라 라고 했던 것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일단은요, A 부서 사원은 녹차 좋아하지 않아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A 부서의 사원인데, 근데 어떤 결론이 나왔는 것 같죠? 근데 여기 이 부분만 겹치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커피부터 시작을 해서 A 부서의 사원이다. A 부서의 사원은 녹차 안 좋아해. 여기까지 가는 결론입니다. 달랑 요거예요, 여러분. 그럼 문제는요, 이거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100% 여기서 여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 녀석의 무슨 명제? 대우 명제. 그래서 녹차를 좋아하면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 이거나 커피 좋아하면 녹차 좋아하지 않아. 요거 두 개,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녹차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녹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명제죠.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요. 다음에 조건이 참이라고 하네요. 조건의 참이라고 할 때 가와 나의 참 또는 거짓 여부를 옳은 것을 골라봐 그랬어요. 자, 일단은요. 여기 조건이 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가만 참이다, 나만 참이다. 그러니까 요거 갖고 가나가 참인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거구나. 자,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순서는요. 문제를 읽어요. 근데 문제 읽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옳은 거 고르래. 그거에서 끝나도 돼요. 왜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그렇게 막 크게 와닿지 않아요. 눈으로 쓱 보고 옳은 것 고르래. 그 정도로 머릿속에서 내려올 겁니다. 여기 먼저 보고요. 한 1초 보고 여기부터 봐요. 이거부터 보지 말아요, 여러분. 여기부터 보면서 가참, 나참, 가나 모두 참, 가나 모두 거짓. 결국 가나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로 올라갈래. 이게 맞아요, 여러분. 순서상. 이 부분을 안 보고 여기를 보게 되면요.
제가 이거는 매번 말씀드린 거긴 한데, 자, 지금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정보가 있는데 정보 1, 2, 3, 4, 5, 6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기를 여기 선지를 안 보고 내려왔어요. 선지를 안 보고 그냥 문제 읽고 그대로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정보 1, 2, 3, 4, 5, 6이 있는데 여러분이 막 파헤치겠죠. 근데 여러분은 정보 1, 2, 3, 4, 5, 6을 그래요. 다 얻었어요. 옳거니 하고 이제 문제를 딱 봤는데 1번은 정보 7이에요. 1번은 정보 8이에요. 완전히 쓸모없는 것들만 여러분이 다 얻었다고 한번 해보죠. 뭐 한 거예요? 여긴 정보 9, 정보 10이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이 한 짓은 진짜 무쓸모가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줘야 되냐면 일단은 보기를 이 문제 읽고 맨 밑에 선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선지를 먼저 한번 보고 내가 흔히 말하는 얻어먹을 게 있는지 얻어먹을 게 없는지 아니면 얘는 영양가가 있는 애고 없는 애고 이런 걸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문제 따라 너무 많은 예가 등장하니까 제가 문제를 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을 봤을 때 전혀 의미가 없다. 에이,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만약에 정보 7, 8, 9, 10을 묻고 있다 그러면 1번을 보자마자 정보 7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면 올라갈 때 정보 7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보 7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맞는 순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보면 여러분 시간 낭비가 극심해져서 일단은 밑에 있는 선지부터 보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뭐 2개 중에 하나 참이고 2개 중에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 알았어요. 결국은 여기를 내가 풀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와인을 마신 사람은 추리소설을 좋아한다. 지금 제가 말은 길었지만 한 1초면 되는 내용이에요. 옳은 것, 그래. 봐야 되네. 이리로 올라올 거예요. 이런 정도. 1초는 좀 너무했나요? 한 2초 그래요. 옳은 것, 그래. 하고 올라가는 것 정도. 자, 와인을 마시는 사람은 딱 봐도,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는 여러분 어떤 이게 명제 문제인지 몰라요. 요거 읽고 갔을 때, 참거지 판단해야 되는 거네. 일단 요거 조건 맞춰봐야 되겠구나 하고 올라왔더니, 뭐 좋아한다. 또 왠지 명제 같은데?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보자마자 명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와인을 마시는 사람은 추리소설을 좋아한다. 그죠? 와에서 추로 갑니다.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낮잠을 자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책을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연결되죠?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낮잠을 잔대요. 그럼 이 녀석이 여러분 대우명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거의 반대말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네. 낮잠을 좋아하는 사람은 판타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낮잠을 잔다가 있기 때문에 막걸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낮잠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라인이죠. 2개가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산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명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분명히 얘랑 나오게 될 거예요. 일로 가는 명제가 성립하는데 이 녀석의 대우명제. 그래서 산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와인을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명제인 거죠. 나는요,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얘가 여러분, 자, 얘가 않는 사람은 이라고 요 앞으로 나왔대요. 가능해요? 낫판은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가죠. 앞으로 나가려면 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죠? 낫판으로는 절대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애초에 여기 앞만 봐도 등장할 수 없는데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명제인데 그래서 너는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옳은 거는 무조건 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참이다 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얘는요,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막걸리를 마신다는데, 네. 이건 이 명제의 무슨 명제인가요? 그냥 자리가 바꾼 거니까 역입니다. 그럼 이 명제는 참인데, 어떤 참인 명제의 역은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참이다, 항상 거짓이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몰라. 그래서 얘만 참이야.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건 보고 반드시 참인 진술로 옳은 것을 골라봐 그랬어요. 해놓고 밑에 내려왔을 때 고객 만족 교육은 부패 방지 교육 후에 시작되었다. 일단 여기를 봤더니 뭔가 순서가 있는 것 같네요. 느낌상. 어떤 순서가 있나 봐. 하고 보기를 본 거예요. 조건을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어떤, 네, 뭐 흔히 말하는 공기업은 이런 거 굉장히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 언어들이 굉장히 길어요. 언어들이 굉장히 길고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막
마음에 확확 안 와닿는 그냥 약간 정말 저 세상 어떤 언어 같은 그죠? 이상한 길이 긴 언어들만 쭉 등장합니다. 그냥 내비두고 이건가 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네모는 세모는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도 많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런 글씨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가 있는지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1번이었다. 그럼 얘가 2번이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면 뭐 앞글자만 따서요. 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객만족 교육보다 먼저 시행되었다. 일단은 고객만족을 뒤쪽에 떨어뜨려 놓을게요. 중간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부패방지교육은요. 산업안전보건교육 후에 시행되었다. 그럼 여기 라인에 부패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일 거예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부패 방지 교육 후에 시동되었다. 그러면 또 얘 뒤에 성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요. 직장 예절 교육은 부패 방지 교육 후에 시행되었다. 직장 예절 교육.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얘 후에만 됐대요. 뭐 어쩌라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제가 볼 땐 얘밖에 없어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단 무조건 앞이에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성희롱, 네, 이거 전에 시행되었다? 이거는 무조건 옳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갈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주어져 있는 이 자체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패 방지랑 성희롱 이거에 대한 순서를 물었다 보기 중에서 뭐 대놓고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패 방지랑 성희롱에 대한 내용이 이 글자 그대로 보기에 있지 않겠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얘가 나왔어도 어떻게 뭐 이 문장이 나왔으면 뭐 그냥 맞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문장이 보기 1, 2, 3, 4번에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 맞는 사람이 이 문제를 여기다 넣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봐요. 자유도 혹은 뭐 경우의 수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 꽤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고 약간 생각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이 상황에서 확정적인 거는 얘가 맨 앞에 있다라는 건 확정적이에요. 그럼 답이 나올 만한 것도 여긴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얘로 갈 거야. 라고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를 어떻게 결론은 짓지? 여기서 조마조마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보자마자 결정되는 거 얘밖에 없네. 그럼 얘만 답으로 나와야 돼. 얘에 대한 내용만 답이 나와야 돼.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여러분 어찌 보면 타겟팅 방법이죠. 필요한 것만 보는 겁니다. 굳이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라면 내가 굳이 지금 시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 네. 김 과장, 박 과장, 이대리, 최대리, 한사원, 강서 둘이네요. 자, 2인 1조로 출장 가게 됩니다. 다음 조건 따를 때 출장 가는 사람들로 옳은 거 골라봐 그랬거든요. 일단은 여기 봤더니요. 지역이 나오고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지역은 부산, 인천, 대전. 네, 알았습니다. 자, 부산, 인천, 대전이고 2인 1조로 간다 했으니까 2명씩 간다라는 소리겠죠? 네.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일단 표 하나 그려보고 마는 거예요. 저는 잘 그리려고 뭐 잘 그리진 않았지만 잘 그리려고 노력한 거고 여러분은 대충 하면 됩니다. 시험지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기가 같은 사람은 같은 조가 될 수 없다. 해석됐죠. 해석되면 동그라미 치던지 이 줄을 아예 지웁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오케이, 입력 오케이 하는 순간 이걸 지워요. 안 그러면 이거 안 지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문제 막 풀다가 또 읽어요. 또 읽어. 이런 경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봤던 건데, 이거 봤던 건데 계속 읽게 돼요. 무조건 찍 긋던지 동그라미 쳐든지 난 이 줄은 해석이 끝났어 라는 표현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이것도 끝났죠? 3개 지역 오케이. 난 다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김 과장은 부산과 대전을 출장 가지 않아요. 그러면 부산과 대전 안 가니까 김 과장은 무조건 여기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얘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 줄도. 강사원은 대전으로 출장을 간대요. 강사원. 직기가 가장인 사람과 출장 가지 않는다는 소리는 얘는 대리랑 간다는 소리죠. 자, 네. 그럼 이것도 끝났는데 여기가 누군지는 몰라요. 박 과장이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면 이대리와 함께 된다. 그러면 진짜로 박 과장이 가게 만들어 볼까요? 박 과장과 이대리가 가게 되면 자, 여기는 무슨 대리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사원이 나와주면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박 과장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지 않는다면 어쩔 거예요?
애매하죠?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가 일단은 완성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반드시 누가 돼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요. 박과장과 이대리가 여기 들어간다면 한사원인가요, 여기는? 네. 여기는 한사원이고, 여기는 누구죠? 누구예요? 대리 중에 한 명이 남은 최대리. 네. 최대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확정적이면 얘네들도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자, 부산의 박과장 최대리는, 그죠? 부산의 박과장 가면 이대리 간다며요. 이건 절대 아니죠, 답은. 그 다음에 인천의 김과장과 한사원, 가능한 내용입니다. 대전의 강사원과 한사원 사원끼리는 같이 못 가잖아요. 말이 안 돼. 대전의 네, 최대리와 강사원인데 이거 틀렸죠, 여기도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거 맞을 수도 있죠. 그냥 여기서 박 과장이 부산으로 안 가면 어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박 과장은 무조건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나요? 네? 그죠? 김 과장이 여길 가야 되니까 박 과장은 무조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들었었더라도, 자, 만약에 예를 들게요. 얘가 지금 이런 문장 중에서 얘가 만약에 여기도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가게 되면 얘는 반드시 쫓아가. 이거는 맞을 수 있어요. 대신에 얘가 여기를 안 가면 어쩔 건데, 만약에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해도요. 자, 얘는 일단은 요 케이스에서는 맞죠? 동그라미 일단 치는 거예요. 요 케이스에서 여기서 얘는 안 되고 얘도 안 되죠? X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막 조합 잘해서 가능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답이 1번이 있고 답이 2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조합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게요. 그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다. 근데 얘로 이 답안, 이 상태를 갖고 답안지를 들어봤더니 2번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번이 맞았다. 그럼 이제 여러분 고민한단 말이에요. 어느 게 답이지? 그럼 밑에 것도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를 구해서 얘도 적용을 해봤더니 이때는 2번만 맞아. 이건 틀렸어. 그러면 두 경우 모두 다 맞았던 2번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어찌 보면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이, 지금 얘는 경우의 수 여러분 없는데 경우의 수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막 10개, 5개 막 여러 개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아, 이거 답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내가 일단 하나는 구해봤어.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개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개 정도는 내가 구했어요. 꾸역꾸역 해서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아, 이거 하나밖에 못 구했는데 2번, 3번도 여러 개가 있어서 다 구해봐야지 내가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들겠지만 일단은 얘로 보기를 들이밀어 보는 거예요. 보기를 들이밀어 봐서 보기에서 답이 한 개가 나오면 걔가 답인 거고 보기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2번, 4번이 답이었어 라고 한다 그러면 아, 어쩔 수 없다.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보자 하고 두 번째 경우도 꾸역꾸역 구해봐서요. 그 경우에서는 만약에 3번하고 4번이 옳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를 했더니 2번, 4번, 두 번째 경우에 3번, 4번이 옳대요. 그럼 여러분 답이 뭐다? 4번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여러 개일지언정 하나로만 일단은 답을 들이밀어 봐서 답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된다 그러면 그때서야 두 번째 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어찌 보면 수학을 잘 배운 거라고는 하겠는데요. 지금 시험 대비를 보자면 고등학교 때 수학이 그렇게 썩 잘 배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100점을 맞아고 정확한 풀이를 원하는 그런 풀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 내가 한 가지로만 뭔가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감점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맞춤 장땡이에요. 그래서 3개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구해서 시간을 아낀 상태에서 답안지를 들이밀어봤을 때, 들이밀어봤을 때, 답이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럼 끝!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이 설명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경우의 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약간 구차하게 좀 길게 했습니다. 아무튼 문제 중에 여러분 문제 풀다가 혹시나라도 이제 경우의 수 여러 개 나올 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를 구했어. 또 다른 경우가 제2, 제3의 경우가 있다고 치자. 그럴지언정 나는 일단 이건 답이니까 얘로 들이밀어서 제발 답이 한 개만 남길 바래.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로 들이밀어 봤을 때 다 지워지고 답이 얘밖에 안 남았었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2번이야 라고 생각은 하는 겁니다. 아이고 말이 지금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많은 문제들 같이 한번 경험해보면 여러분 대충 알 겁니다.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설명할 조금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약간 복잡한 문제만 등장해도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단순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K공사 인사팀은요, 분야별 프로젝트의 직원들을 할당하고자 하는데 배치 대상자 명단이 쭈루룩 있고요. 조건에 따라 직원들을, 네, 조건 여기 있네요. 프로젝트 할당한다고 합니다. 기억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걸 골라봐. 여기부터 봐요.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네,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기억이 IT 개발, 마케팅, 시스템 개발, 이거 중에 한 개구나. 니은도 네, 뭐 중에 한 개구나. 일단 이건 중요한 것 같진 않네요. 자, 여기 부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게요. 얘가 다 달라요. 지금 요건 두 개가 겹쳤는데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 기억만 봐도 답이 나오죠. 니은은 굳이 안 구해봐도.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기억만 구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랑 겹쳐가지고 혹시 3, 4번이 당장 등장해버리면 그죠? 뒤에 거 갖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약간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소리는 자 왠지 1번에 네, 이 문제의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거는 3번, 4번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얍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니만 얍삽해? 나도 얍삽해?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든 사람한테 약간 얍삽하게 나를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제 계속 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도전할 거예요. 기억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만 오 들어가요. 기억만 오 들어갔는데 결국 구했어 했는데 시스템 개발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한 번 더 해야 되죠.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 것까지 계산해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 조금 얍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여기는 이거가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나는 뒤에 거부터 봐야지. 니은을 결정해서 니은 중에 하나가 나오길. 여기는 마케팅과 마케팅 겹치긴 했지만 네, 만약에 혹시나 IT 개발이 등장해버리면 얘가 답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것까지 막아놓은 거는 아마 4번 쪽이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물론 문제 안 풀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내 마인드 속에 왠지 이거 앞에 두 개는 겹치게 해놨을 것 같고 뒤에 것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뒤에 것도 겹치게 해놨네. 왠지 4번 같다. 막 이런 느낌 정도. 그렇다고 답이 4번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네 문제 봤을 때 생각난다. 그 정도의 해석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풀이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전혀 볼 게 없고요. 여기를 읽어봐야 돼요. 분야별로 과장 이상 직원 수는요, 분야별 직원 수의 과반수 이하가 돼야 된답니다. 자, 과장 이상 직원 수예요. 요 라인인가 보죠? 5명입니다. 5명이 있는데 5명의 네, 분야별 직원 수의 과반수 이하. 한쪽에 몰려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개념 같네요. 그럼 만약에 IT 개발에 지금 차장 과장이 한 명 한 명씩인데 얘까지 만약에 IT였다고 하면 IT가 3명에 4명, 5명 여기까지 해도 6명이거든요. IT한테 했다고 가정해도요. 6명 중에 과반수 이하니까 가능은 하네요. 네, 가능은 합니다. 일단은 IT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가능은 해요. 자, 다음이요. 지난 분기의 분야별로 네, 가장 높았던 직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이번 분기에 동일한 분야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면요, 지금 딱 봤을 때 마케팅과 IT 개발과 시스템 개발 딱 3개의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에서 가장 점수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B, E, C, D. 네, 마케팅 B. 그죠? 그럼 마케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얘나 얘인데요. 이 둘 중에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이번 분기에 동일한 분야에 배치돼야 된다. 동일한 분야에 배치돼야 된대요. 그럼 얘가 네, 전 분기에 마케팅에 있으면 마케팅에 네, 배치가 돼야 되는데 자, 봐요. 얘는 마케팅이 전 분기였는데 지금 시스템 개발 쪽으로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마케팅인데 얘가 그나마 계속 남아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여기가 마케팅이네요. 답이 뒤에 거가 먼저 나와버렸네요. 자, 각 분야별 담당 직원의 수는요, 가장 많은 분야가 가장 적은 분야 1.5배보다 적어야 된다. 이거는 몰라요. 아직 안 해봐서요. 각 직원들은 한 개의 프로젝트만 배치되어야 된다. 자, 일단은 요거 2개 맞춰봐야 되겠네요. 아직 요 부분을 해석 안 한 게 지금 다른 과는 해석을 안 했어요. 마케팅만 해석했고. 시스템 개발로 한번 볼까요?
시스템 개발에 지금 4명이었는데 B, C, A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남아있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여러분 얘네들이에요. 잘해서. IT 개발도요. IT 개발 남아있는 애가 얘죠. A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시스템 개발이었는데 얘가 시스템 개발 쪽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네. 시스템 개발은 남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한 명, 그래요. 자, 그럼 얘는 일단은 아직 퀘스천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나머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각 분야별 담당 직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스템은요, 몇 명이죠? 지금 여기 1명, 2명, 3명, 4명, 5명이에요. 그죠? 네. 5명. 플러스 1이 될 수 있어요. 기억 때문에. 그 다음에 IT는요, 하나, 둘, 셋, 4명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은요, 네. 하나, 둘, 3명. 여기는 전부 다 풀일이 될 수 있긴 해요. 그러면 가장 많은 분야가 가장 적은 분야의 1.5배보다 적어야 된다. 만약에 여기 6명이 됐으면요, 여기에 1.5배인 4.5명보다 적어야 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럼 여기는 절대 아니란 소리예요. 여기가 5명이 된다 그러면, 자, 제일 작은 거에 1.5배, 4.5명입니다. 안 되죠, 말이. 그러니까 여기가 3명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가 몇 명이 돼야 된다? 4명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여기가 4명이 되어줘야 이 분야가 여러분 맞아요. 가장 많은 분야는 가장 적은 분야 1.5배 6명이에요. 그것보다는 적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도 마케팅에 얘도 마케팅이 돼줘야 되는구나. 답은 제가 생각했던 4번은 아니네요. 답은 2번으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어찌 보면요. 이 문제만 이런 건 아니고요. 뭔가 계산해야 되고 뭔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보기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앞에 것들은 왠지 안 걸리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억부터 고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근데 지금 그런 거랑은 좀 상관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문제 따라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고. 네. 아무튼 고를 때도 내가 조금 센스 있게 골라보는 그런 행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도 역시나 네, 때깔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설문조사 결과고요. 다음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만 고르라는 소리고요. 자, 그럼 여기를 읽어봐요. 전기차의 구매율을 높이려면 충전소의 기본적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자, 이걸 지금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구매율을 높이려면 충전소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냥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참이거든요. 그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참이에요. 이거 안 읽었잖아요. 오케이 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제 나름의 해석 방법입니다. 전기차의 관심 수준에 따라서 전기차의 정보 수준의 차이가 비례한다. 관심이 많을수록 정보 차이가 비례한다. 이것도 뭐 특별히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비싼 가격이므로 전기차 구매 보조업을 강화시킨다. 이것도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행위이긴 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 상식과 크게 이반되진 않아요.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면 대중매체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거 나쁘지 않죠? 다 오케이네요. 자, 일단 얘에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덤볐냐면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얻어 걸리는 문제. 여기를 안 읽었어요. 지금 여기 뭐 구매 의향자, 구매 포기자, 비관심층, 구매 의향자 뭐 아무튼 이런 블라블라블라 말들이 많은데 안 읽어도 이쪽 먼저 해석했을 때 상식, 도덕, 뭐 도덕 윤리도 똑같은 말이긴 하죠. 이거에 너무 어긋나는 말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틀린 거 골라봐 할 때. 그러면 애초에 글 안 읽고도 여기서 말도 안 돼. 예를 들게요, 여러분. 전기차의 구매율과 뭐 충전소의 인프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 벌써 생각 가운데 왜 이래? 왜 이따구로 나와?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그거에 계속 꽂혀서 그것만 갖고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식적인 개념으로 틀린 거가 있으면 걔를 어찌 보면 문제 안 읽고 답을 체크해도 대부분 답이에요. 대신에 이제 확인해 보려고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 수준에서 내가 오케이 할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할 때도 있더라. 이거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면서 제가 봤던 것만 한 10문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거 뭐야? 완전 얻어먹는 문제네? 상식으로 완전히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찌 보면 막 우격다짐으로 이제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에 탁
탁 꺾는 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뭐이다였으면 뭐뭐뭐뭐이 아니다로 문제를 바꾸는 바람에 너무 상식하고 어긋나서 뭐야 이거 문제 체크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네, 등장했던 게 제가 한 경험으로 한 10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나올 수는 있어요. 나왔을 때 근데 흔히 말하는 보너스입니다. 감사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 이게 먹을 수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나요? 네, 한 문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빨리 땡길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아무튼 지금 여기는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읽어봤기 때문에 올라갈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조금 더 좀 문제 푸는 디테일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보기를 1번부터 보는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거든요.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서워서 나는 1번부터 봐야 돼. 여기 꽉 매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험 여러분 1번부터 보면 엄청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요, 이제 머리가 팽팽팽팽 잘 돌아가서, 어차피 뭐, 너네들은 맨 마지막에 볼 거잖아, 이 보기는?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을 굉장히 어려운 해석을 막 줘가면서 결국 맞는 해석을 주고 5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탁 집어넣는 바람에 굉장히 허무하게 문제를 맞힐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고 문제는 맞춰야 되시네.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게 되고 막 짜증 쫙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봐 그러면 뒤쪽 거에서 잘 봐요. 적어도 3, 4, 5번 중에 내가 선택합니다. 왠지 4번이 땡기는데, 왠지 5번이 땡기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그날 선택하는 점을 따라가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결정을 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의 뭐 선택사항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옳은 걸 골라봐 그러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땡기는 번호부터. 저는 뭐 2번, 4번, 1번, 3번, 5번 아니면 글자 가운데 이제 매번 봤을 때 틀리는 거랑 잘 어울리는 언어들, 옳은 거랑 잘 어울리는 언어들이 막 등장해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이건 옳은 거에 맞는 패턴, 틀린 거에 맞는 패턴 이런 식으로 구분이 쫙 돼서 이건 틀린 건데 왜 옳은 거에 나왔어? 이상한데? 하고 걔 먼저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건 제가 볼 때 경험이에요. 그건 이제 내공이 쌓여야 볼 수 있는 거고 처음부터 그거는 불가능인데 일단은 여러분한테 이 고정관념 정도는 조금 깨트리세요 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일단은 여기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뭐 일단은 답을 고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구매 의향자인 경우는 정보 탐색을 수행하는 편으로 장점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 세컨카 도심 주행 용도로 전기차를 구매한대요. 그러니까 정보 탐색을 하는 사람들이 전기차의 장점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여기요, 정보 수준이 이제 관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이것 맞는가? 살짝 고민이 돼요. 구매 포기자의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장점은 알고는 있으나 인프라 부족하고 비싼 차량 가격하고 항속거리 제한 등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최종 구매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임. 그랬네요. 네. 일단 알았어요. 비관심층은 정보를 주로 TV 등의 광고, 전기차, 대중매체죠.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임. 이렇게 나왔네요.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기차에 대한 정보 자체를 대중매체가 정보하든 말든 소극적으로 대처한대요.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면 대중매체로 홍보하시 효과적이다? 딱 벌써 답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비관심층에게 어찌 보면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대중매체로는 전혀 바뀌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게 효과적이다? 뭔가 삐리삐리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구매 의향자들은 대중매체 정보를 접한 후 이것들을 포함해서 경험한 소비자들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보는 저렴한 유지 비용이고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인식하고 있음. 그러니까 나머지 걸 보면 다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4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A사와 B연구소는요, 공동 개발한 신약에 대한 300억 원의 순이익을 계양사계 내용에 따라 이제 분배하고자 합니다. 그랬거든요. 조건과 자료를 보고 보기 좀 옳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을 골라봐 그랬습니다. 여기도 일단 여기는 안 보고요. 내려와요. 내려왔더니 여기를 봤더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걸 뭔가 해석을 해야 나올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넘어가. 네. 넘어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해결을 하는 거겠죠. 자, A사와 B연구소가 갑과 을이라고 판단하고 다음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합니다. 각각 제조원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분배받는데요. 자, 일단 A사의 제조원가는 여러분 400억인데 자, 순이익이 일단 전체 300억인데요. 그거 안에서 10%를 일단 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을 보자면요. 갑이 받는 돈은 40억, 그 다음에 을이 받는 돈은 50억입니다. 일단 여기는 배당을 받아요. 이렇게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는 갑의 연구개발비가 10%입니다. 연구개발비 10% 20억.
그다음에 의뢰 연구개발비 20%니까 여기는 80억. 그 다음에 갑의 판관비랑 갑의 광고 홍보비가 나오는데 여기 15%와 여기 10%입니다. 여기에 15%면 45억에 여기 10%면 20억이거든요. 끝이네요. 그럼 여기 다 따지면 얼마죠? 네. 60에 65니까 125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30억입니다. 자, 그럼 둘이 받은 게 255억이에요. 남은 게 45억인데, 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6대 4로 분배할 거야 라고 그랬습니다. 6대 4라면 이제 10분의 6 하면 네, 60%가 이쪽으로 가고 40%가 이쪽으로 온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 60%면 여러분 얼마냐면 27억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여긴 18억인가요? 네. 18억은 을로 갈 겁니다. 더해주면요. 152억 대 148억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요. 이익금을 더 많이 배당받은 것은 총 출자액이 더 큰 쪽이야. 총 출자액은요. 여기 싹 다 더하면 여기 얼마냐면 600에 500이니까 1100억. 여긴 딱 1000억이군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배당받은 거는 네, 맞죠, 이거는요. 맞는 소리. 제조 원가를 제외한 출자액에 대한 배당액은 A사가 더 많아. 제조 원가를 제외한, 네, 제조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인가요? 네. A사가 더 많아. 그렇죠. 여긴 여기가 더 많고 나머지가 이쪽이 더 많잖아요. 네. 네. A사와 B연구소 모두 150억 이상을 배당받을 수 있어? 아니죠. 요건 아니었습니다. 자, 출자액에 대한 배당금만을 본다면 을의 배당금이 더 많아 그랬어요. 출자액에 대한 배당금만 본다면 을의 배당금이 더 많아? 출자액. 네.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서 출자액에 따라 이제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을의 배당금이 더 많죠? 출자액에 대해서만 본다면 그럼 뭐 이 금액에 대해서만 본다는 건가요? 여기선 130억이고 여기선 125억이니까 이 출자액에 대한 어찌 보면 이익 분배는 125억이고 이 출자액에 대한 분배는 130억이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마지막에 요거 나머지 거 이제 6대 4로 분배할 거야. 그 내용 때문에 얘가 흔히 말하는 역전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존에는 얘가 더 많았어 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붙어있는 8번, 9번, 10번 문제입니다. 자, B공장에서 근무하는 산업안전관리자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에 의해서 이제 뭐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를 참고해서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봐 그랬거든요. 표 3개가 나왔는데 굉장히 복잡한 설명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 여러분 당구장 표시 나온 것들은 조금 깊게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최종 위험성은 가능성, 중대성 곱해서 나온 결과값으로 위험성을 추정한다라 그랬고 지금 보니까 위험성 추정 기준이 여러분 여기 라인인 것 같고 여기랑 여기를 곱한대요. 그래서 5, 4, 20이 최대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구나 정도의 생각. 일단 여기를 지금 먼저 보는 거는 의미는 없어요. 네, 일단 여기를 보고 올라가긴 할 겁니다. 자, 산업안전관리자는요. B공장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다음 중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되는 위험 요인은 옳은 걸 골라봐 그랬거든요. 자, 일단 여기 읽고 여기 내려와요. 뭐죠? 뭐지 이건? 뭐 처음 보는데 4개인데 여기 4개인 것 같죠? 그 느낌 올라옵니다. 자, 물질적 요인이 뭐냐? 화학물질 누출에 의한 화상. 근데 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부재고 뭐 저저저저저저고 최근 1년의 사고 발생은 없대요. 네. 그런 소리고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런 아우 진짜 별거 아닌 것들 다 들어가 있네 이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회전부 협착이라고 나왔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부실해서 접근 가능하면 설치되어 있고 안전수칙이 있지만 일부 지켜지고 있지도 않고 사망이나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최근 1개월 내 사망사고 발생이 한 건 있대요. 중량물 취급 시 안내표지와 안전수칙이 있으나 일부 지켜지기 어렵고 발생 시 완치 가능한 부상을 입을 수는 있다. 1개월 내 사고 발생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돌출된 장애물에는 헛디딤이 있어서 안전수칙이 있으나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응급조치는 필요하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을 수 있음. 휴업이 필요 없는 부상을 입을 수 있대요. 최근 발생 2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즉시 개선이래요. 그럼 앞에 이제 표를 볼 텐데 즉시 개선이 뭐야? 자, 위험성 수준에서 현재 괜찮아. 뭐 어떤 위험이 있고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정도고 네, 수립하고 개선해야 될 위험이 있는 것 같고
정비 보수 개선해야 될 위험이 있다라는 개념이고 즉시 작업 중지랍니다.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점수 보니까 16, 24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라는 소리죠. 그 당구장 봤더니 곱해서 추정해 1개월 이내 사고가 한 건 이상 발생한 경우는 결과값에 2점을 더하고 사망사고가 한 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값에 2점을 추가로 더한대요. 그러니까 사고가 있으면 2점인데 사망사고까지 있으면 추가로 2점을 더 더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딱 생각해 봤을 때 16에서 20점 정도 되려면 분명히 사망사고가 아까 한 건짜리 있었잖아요. 걔는 일단은 결과값에서 플러스 4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생각 가운데 나머지 거를 보려는 생각은 버리고 얘만 잘 봐야지 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6에서 20점 사이가 될 것 같아. 그거를 확정 지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벌써 이쪽에 팍 꽂혀 있어요.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 접근하는 거고 회전부주에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부실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수칙은 있지나 지켜지고 있지는 않대요. 와, 네. 그럼 이제 이쪽 내용을 보는 건데 가능성,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장치 설치되어 있지 않고 표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이거는 아니죠. 안전장치 있다 그랬지 않았나요? 딱 이 정도 아닌가요? 그죠? 얘는 3점짜리예요. 사망사고로 난 거는. 그 다음에 여기 중대성은요. 사망 또는 영구적인 근로불로 연결되는 부상 이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12점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사망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2점에 사건 1회 있었고 사망사고면 추가 2점이라며요. 얘만 봐도 벌써 16점입니다. 그래서 어이 이쪽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지금 내용 중에 뭐 아예 안전장치 없고 이거 안전장치 없죠? 설치되어 장애물 표지는 설치되어 있대요. 이거는 몇 점인가요? 살짝 걱정이 된다고 해도 안전장치 없고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쪽 라인인 것 같죠? 네. 딱 이 말 맞나요? 많은 주의가 필요함. 네. 4점이죠. 얘는 4점이고요. 밑에는 지금 봤더니 장기간 휴업 후 완치 가능한 부상이래요. 아, 죄송해요. 요거죠, 여러분. 네. 이거고 휴업이 필요 없는 부상이랍니다. 휴업이 필요 없는 부상이니까 네, 여기 휴업 후 필요 없는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2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높은데 4, 2, 8점밖에 안 되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는 아니라는 소리죠. 근데 벌써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 봐요. 그냥 이거는 두 건이 있어도 사망사고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생각 가운데 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계산을 못할 것 같아도 야 사망사고랑 그냥 흔히 말하는 부상사고랑 비교가 안 되죠. 이쪽으로 무조건 즉시 뭔가 해야 돼요. 그 내용이 나빌 거기 때문에 시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사망사고가 우선이야 2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그냥 네,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다음은 산업안전관리자가 비공장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찾아본 주의사항이다. 주어진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된 위험성 감소 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골라봐 그랬거든요. 자, 그럼 여기 내용을 일단 안 보고요. 여기를 볼 건데 일단 상식과 기본적인 걸 갖고 볼 거예요. 화학물질 취급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장치 제정할 때 작업자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한다. 설비 위험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드를 강하게 설치하고 새로운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한다. 작업자들에게 중량물을 이동할 때 무리하게 들지 않고 작업하도록 지시한다. 작업자에게 생산에 지장이 없는 일자를 확인 후 바닥에 돌출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 작업을 시행한다. 뭐 다 그냥 그럴듯한 내용들이네요. 자, 그러면요.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시 조치 전에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판단 행동에만 의존한 대책에 의한 조치, 불면 조치 등에 대한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하고 지장이 없는지 작업자에게 확인하고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내용이죠. 네. 그럼 여기서 위험성 감소 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와우. 네.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해석할 만한 게 별로 없긴 한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 조금 제 생각이에요. 뉘앙스 해석을 좀 해보는 겁니다. 답안을 고를 때 너보다는 너가 답 같아 이런 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 얘가 확정적으로 답이야 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얘도 답일 수도 있고 얘도 답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만 듭니다. 그럴 때 접근하는 방법이 뉘앙스로 접근하는 거예요. 너 아니면 너겠지. 너 아니면 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둘이를 싸움 붙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답 같아. 그런 정도 싸움을 붙여요. 그러면 화학물질 취급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수칙 제정할 때 작업자 의견 참고해서 검토한다?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좋은 거 같잖아요. 특별히 뭐 여기 내용에 뭐 어긋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설비 위험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드를 강화하고 설치하고 새로운 위험을 확인한다. 이거 정확히 여기도 맞는 것 같은데 둘 중에 굳이 답을 고르자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싸움이죠. 이럴 때는 얘네들이 같은 거의 동급이잖아요. 같은 편이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같은 편이야. 절대 답이 아니에요. 네. 어떤 문제든 간에 같은 편. 이런 게 있잖아요. 얘는 분명히 A고 얘도 분명히 A고 얘도 분명히 B고 얘도 분명히 B예요. 오지선다라고 하면 얘 혼자 C잖아요. 이렇게. 근데 100% 여러분 답이 뭔지 몰라요. A인지 B인지 C인지 모릅니다. 근데 얘네들은 한 팀이 있고 한 팀이 있죠. 이렇게 팀 먹은 애들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 얘가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혼자 놀고 있네. 그러니까 너가 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얘네들은 거의 동급이에요. 싸워 누가 이길지 약간 애매한 부분들입니다. 얘네들이 싸움 붙여볼까요? 작업자들에게 중량물을 이동할 때 물에서 들지 않도록 작업하도록 지시합니다. 물에서 들지 마 정도예요. 네. 얘는 생산에 지장이 없는 일자를 확인 후에 바다에 돌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 작업을 시행한다. 특별히 얘랑 싸워볼게요. 3번, 4번 싸우면 저는 3번 쪽이 진다고 보겠습니다. 3번 쪽이 조금 더 부실해요. 조금 더 생각 없어요. 그냥 조심만 해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처리 방법과 뭔가 해결성과 뭐 이런 건 조치도 없는 채로 단순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여기서는 3번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체크하지 않을까? 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산업안전관리자는요, 이전에 시행했던 위험성 감소대책 결과자료를 작성하려고 한대요. 위험성 감소대책 결과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봐 그랬습니다.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자, 위험성 감소대책 결과표를 봤더니 위험성 평가, 유해 위험 요인이에요. 작업장의 정리정돈, 부재로 인한 충돌이라는 개념이었다고 하는데, 자,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아 넘어지나 충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존의 안전보건 조치는 뭐였어? 했는데요. 안전장치와 정리정돈 표지가 설치되어 있긴 하대요. 그죠? 안전장치와 작업중 정리정돈 표지는 있어요. 괜찮죠, 이거는요? 근데, 네, 작업 도지를 가져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돌로 인한 부상을 입으면, 네, 휴업을 동반해야 완치가 가능했다. 이걸 분석했을 때 1개월 이내 사고 발생 없었으나 약간 높음으로 평가되어 감소대책 필요성을 느끼고 시행하였다. 네, 있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감소대책 조치가 부상을 일으키는 유해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적재대를 설치하고 바닥에 있는 자재들을 정리했다. 적재대 설치를 통한 자재 및 공구별 정리 정돈을 했다라는 거겠죠. 개선 후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을 때 바닥에 굴러다니는 걸로 줄어들어서 한 단계 내려갔답니다. 네, 발생 가능성은 낮음으로 변경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수준이 낮음으로 됐다는데 보통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에이 대놓고 틀렸네요. 굉장히 쉽네요. 마지막 건 오히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시 수리 능력으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